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6%까지는 올리더라. 6%까지 올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미 연방기준금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6%를 왜 이야기했는지만 먼저 간단히 결론부터 낼게요. 1971년부터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의 달러화를 금으로 고정해서 환율을 바꾸던 그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1971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2023년 근래까지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모두 8번에서 9번 올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올렸는데 전체 금리가 70년대 초반에는 한 20%까지는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는 한 15%까지 가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로 갈아타고 난 다음에 미국 달러의 자유변동 환율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금리를 올렸을 때 평균치가 한 6%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6%까지는 올리더라. 6%까지 올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세계 경제의 신흥국이든지 또는 미국 자신을 포함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한 8번 중에 5번, 6번은 됩니다. 그래서 6%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6%까지는 만약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는 올릴 수가 있더라. 단 신흥국이라든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붙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금리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물가 상승의 바로미터, 2%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로 사용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주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소비자 물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월세도 비싸고 해서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주거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택 가격,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보통 30년 만기 또는 15년 만기 모기지를 금리를 빌리죠. 이자를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변하느냐면 바로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만기 채권, 재무성 채권에 대한 금리가 연동하는 기준금리가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고 이 기준금리가 30년 미국 재무성 만기 채권의 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적인 목적도 있지만 실물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목적도 같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미국 달러화와 환율, 금리를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음모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추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추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4개의 다리가 앉았으니까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제가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는데 4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통화, 또 다른 하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 경찰국가로서의 역할, 자원이나 환경 같은 소위 말해서 경제활동과 일반적인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 부분에서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라는 것은 실물경제와 물론 화폐경제를, 통화경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요즘 이제 중국의 위상이 부상이 되다 보니까 또 중국의 희망사항이 이 세계경제의 중추국가 되려고 그러면 통화가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석유 매매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 또 러시아 자체도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손잡고 가기 위해서 위안화로 하겠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이나 제3국에서 앞으로 그러면 달러를 버리고 점점 위안화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장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당장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의자의 4다리 중에서 하나가 폴터자이스트의 효과,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든지 어떤 효과에서 부러져가지고 제가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마음 놓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유령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해가지고 푹 자빠져 버리면 저도 다치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 경제가 크게 다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달러의 패권을 놓고 페트로 달러 시대가 끝나고 페트로 위안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평화협정이 7년 동안 또 연장이 된 걸 놓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강했으니까 아마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 국가들이 미국과 손을 잡았던 거를 놓고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권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시청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 정보를 소위 말해서 도감청을 통해서 내가 다 듣고 앉았는데 미국이 그러한 대비태세를 안 하고 앉아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거꾸로 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 음모론적으로 표현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첫 번째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자 언젠가는 만약에 중국 위안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면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국은 분명히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거대한 섬으로서의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기축통화를 지위를 잊어버린다면 세계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가겠군. 그러면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우리는 너희들하고 그동안 손 안 잡고 일을 해도 캐나다에서 석유 셰일가스 뽑아와도 되고 멕시코에서 노동력 가져와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아. 그 인구만 해도 우리도 그건 한 8억 정도 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 잘 살아봐 하고 손절할 수도 있죠.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설득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태껏 세계 패권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뭘 믿고 너희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준다는 거니? 그럼 중국이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경제를 놓고 소위 말해서 텍스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한다. 또는 시너리지 이펙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경제를 상당히 흉을 많이 본다. 그 시너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내는 원가나 100달러짜리 지폐를 찍어내는 원가나 똑같아요. 도안만 다를 따름이지. 그러면 100달러짜리 원가를 예를 들어서 1센트를 내고 찍었다. 그럼 99.99달러를 그대로 순이익을 보잖아요. 그 효과를 우리가 시너리지 효과라고 해요. 그러면 그 효과를 내가 다 잃어버린다. 좋아, 다 잃어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은 어떻게 될 건데? 그동안에 지금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많이 사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뭐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다급한 거는 없는 것 같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 위안화를 페트로 위안화 시스템 또는 기축통화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보여주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질서, 기존 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을 할 건데 이 질서가 확고하게 믿음이 가고 20세기 동안 미국이 보여준 그런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축통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근데 1840년대부터 해서 60년대까지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에서도 보았지만 명청시대에 은본위 제도로 갔을 때 중국이 과연 통화를 소비를 하느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자, 이런 모든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중심의 기축통화 제도로 간다는 건 세계 경제 질서의 천지개벽과 같은 일인데 그거를 감히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대한 섬으로 남겠다. 당신들이 이 중국을 놓고 중국 경제는 워낙 14억의 인구가 커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성급하게 앞서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국이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던 것은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그 석유 시장, 즉 중동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힘이 더 거세지면서 미국이 2차 대전의 성전국이 되어서 그 석유의 원산지인 중동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고정환율로 갔다가 나중에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가는 데 있어서도 오펙 회원국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석유와 달러와의 연관성, 상관관계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중국의 경제력이 커진다고 해서 중국이 중동 지역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내지는 석유만이 유일한 자원이다. 이제는 또 다른 자원은 없다. 라고 하기에는 세계 경제나 산업 생태계가
너무나 빨리 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퓨전 뉴클리어 파워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면 소규모 핵융합 발전기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퓨전 뉴클리어 파워 제너레이션이 생겨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일가스가 또 하나의 또 다른 자원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페트로위안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전이 10년, 20년 내에 효과를 봐서 어떤 트로이 목마가 하나 들어가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 초강대국의 지위는 저는 공고히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또는 한중 간의 관계 또 한러 간의 관계, 한일 간의 관계.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지만 해양 국가냐 대륙 국가냐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분단된 상태만 놓고 보면 저는 해양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는 해양 국가로서 그러면 미국과 중심으로 합쳐야 되느냐, 중국과 중심으로 합쳐야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벌써 한중, 한러, 한일 관계가 좀 잡음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타이트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강경한 언어를 수사하듯이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노출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은 역설적인 것도 한번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질투난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점들을 찾아내서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외교적으로 전략가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또 전술적인 차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 그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지 우리 고민해도 된다. 여기는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지위가 앞으로 10년, 20년 또 50년 안에 크나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인정을 하겠지만 실물 경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글로벌 표준화를 만들고 룰 세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이 아직까지 지대하고 또 세계 통화에 있어서 미국 달러화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소멸될 거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태평양 시대의 경제로서의 성장한 것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을 우리에게 시기 질투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응답들이 나오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한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한다 그러면 국경선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방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국방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접경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로 두 개 국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 지원하면서 완충적 역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기보다 더 쉬울까 더 어려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 국가는 언제든지 자국의 이해관계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도 포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청자분들이 무슨 이야기야 하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땅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백두산 이북 쪽으로 토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간도 서간도가 우리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였고요. 저도 광개토 대왕비를 가봤고 또 국내 성터를 가보고 했습니다. 그 점을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이 있어요. 여기 인구가 한 2억 정도 돼요. 그러면 통일이 되면 8천만이 2억에 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교류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3억의 시장이 열려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과거부터 중국의 역사는 늘 변방의 민족으로부터의 외침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국사의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북 삼성이 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북한이 있어서 미국의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남한과 함께 통일이 되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만주 땅이 한국과 함께 중국의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거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단지 남북 간의 긴장 관계로만 좁혀놓고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남북 간의 갈등 요소지만 소위 영토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도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러시아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왜 중국이 동해안으로 못 나오느냐. 두만강을 따라서 충분히 따라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낮은 선봉 지역에서 하산 지역으로 가는 그 두만강 지역 그 길이만큼은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이념적인 색깔은 같다 하더라도 이들 간에도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렛대를 써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의 무엇들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게 전략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될 미래의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문화 환경적으로 봐야 되고 인구 밀도, 인구 규모, 경제 활동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볼 때는 한미 간의 관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